낡은 자전거를 타고 은행으로 들어가는 노인의 이야기는 경비원에 의해 제지되었고, 반짝이는 아스팔트 도로에서 피어오르는 열기의 파도, 짱짱의 화창한 아침, 그 많은 감독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백발의 김재현 씨는 낡은 자전거의 페달을 밟으며 혼잡한 거리를 따라 달렸다. 2년 넘게 그의 동반자였던 자전거는 페달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때때로 그는 머리에 비스듬히 씌워진 낡은 천 모자를 조정하기 위해 멈춰 섰고, 그의 눈은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분주한 흐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는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번화한 거리, 혼잡한 차량, 시끄러운 경적 소리. 그와 그의 자전거는 이 현대 사회에서 낡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느라 정신이 바빴기 때문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햇빛을 반사하는 반짝이는 유리로 장식된 거대한 건물인 메인 스트리트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빛바랜 옷을 입고 플라스틱 샌들을 신은 김재현 씨와는 대조적으로 단정한 옷을 입고 반짝이는 핸드백을 들고 당당하게 걷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북적거리는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문 바로 앞에 차를 멈췄다. 그는 자전거가 넘어질까 걱정되는 듯 조심스럽게 자전거를 세우고 바구니에서 작은 천 가방을 꺼냈다. 들어가기 전 그는 손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고, 눈은 머뭇거리며 큰 건물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품었다. 그러나 이내 그 생각을 일축하며 고개를 저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자 장호석 에어컨의 찬바람이 얼굴을 향해 직격했다. 그 서늘한 느낌이 그를 살짝 떨게 만들었다. 바깥의 뜨거운 열기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몇 걸음 더 나아가기도 전에 차갑고 경멸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은이여, 멈춰라. 올려다보니 깔끔한 제복을 입은 덩치 큰 젊은 경비원이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바랜 셔츠와 낡은 샌들을 훑어보다가 손에 들린 천 가방에 멈췄습니다. 그의 입은 아이러니한 미소로 일그러졌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은행은 돈을 달라고 하는 곳이 아니다. 김재현 씨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났고 느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돈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입금하려고 들어왔어요. 그의 짧은 대답에 경비원은 크게 웃었고 근처에 있던 몇몇 손님들도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늙은이, 이 은행은 장난이 아닙니다. 돈을 입금하세요. 돈을 어디에 입금할 수 있나요? 김재현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천가방을 열어 작은 수첩을 꺼냈다. 저축장은 낡았고 종이 표지는 노란색이며 여러 해 사용하다 보면 모서리가 말려 있습니다. 그는 경비원 앞에 수첩을 내밀었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보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경비원은 잠시 반대했지만 여전히 가져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권리가 없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 안에 있는 직원에게 말씀하세요. 그는 근처에 서 있는 동료를 향해 싱긋 웃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창구 직원인 어린 소녀가 걸어 나갔습니다. 소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우아한 외모를 갖고 있었지만 김재현 씨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의심으로 반짝였다. 무슨 일이세요? 박석주 씨. 그녀가 물었다. 저 사람은 돈 입금하러 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 믿을 수 있을 것 같나요? 경비원이 비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소녀는 약간 눈살을 찌푸렸지만 여전히 정중하게 할아버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재현 씨는 이 책을 꼭 확인해달라고 답했다. 직원은 손에서 노트북을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노트를 펴고 안에 적힌 숫자를 바라보자 갑자기 눈이 커졌다. 이번에는 다른 눈빛으로 김재현 씨를 올려다봤다. 삼촌님, 저를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말을 더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고 경비원과 주변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재현 씨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 여전히 근처 의자에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그 긴장된 침묵 속에서 몇몇 손님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태프들이 그렇게 서두르고 있는 저 노인은 누구죠?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오직 김재현 씨만이 먼 눈빛을 하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차분하게 유리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 김재현 씨는 은행 로비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똑바로 앉았다.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고 가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오랫동안 멈춰서서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이 반짝이고 현대적인 공간에서 작은 먼지 한 점처럼 느껴졌다. 김재현 씨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지난 몇 년간의 추억이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김재현 씨는 원래 홍강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인 동마을 출신이다. 김재현 선생은 젊었을 때 튼튼하고 아름다운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지역 전역에서 유명했던 재능 있는 대장장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쟁기날, 낫, 뱀옷은 모두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김재현 씨는 지방의 큰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눈을 떴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큰 사건이 일어난 곳도 바로 그곳이었다. 김재현 씨가 30세가 넘었을 때 그가 일하던 공장은 파산 위기에 처했다. 공장 주인 장호석이라는 중년 남성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만든 제품을 관리하는데 능숙하지 않아 팔지 못했다.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장호석은 빚을 갚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아버릴 고민까지 하는 막다른 골목에 빠졌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허름한 작업실에서 김재현 씨는 쌓여있는 책들 옆에 멍하니 앉아있는 장호석을 보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그동안 모은 돈, 시골의 작은 집을 수리하려고 했던 돈을 모두 챙겨 장호석에게 주기로 결심했다. 김재현 씨는 장호석 씨, 이 돈을 가지고 공장을 살려달라고 말했다. 죽지 마세요. 이건 김재현님의 생계뿐 아니라 많은 분들의 생계이기도 합니다. 장호석은 감동으로 눈을 붉힌 채 그를 바라보았다. 김재현 씨, 어떻게 보답하면 될까요? 김재현 씨는 그저 웃으며 장호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공장이 살아있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한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돈과 부응하겠다는 의지로 장호석은 공장을 부도에서 구해냈고 공장은 점차 회복되고 강하게 발전의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다. 그러나 김재현 씨는 작별 인사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떠났다. 그는 작은 대장간에서 소박한 삶을 살기 위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김재현 씨의 말년 생활은 매우 평화로웠지만 어려움도 많았다. 그는 강 옆의 작은 집에 혼자 산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김재형과 아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며 집에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간단한 식사와 따뜻한 차 한 주전자, 돌아다닐 수 있는 자전거 한 대면 충분하다. 온화한 성격과 남을 돕는 성격 때문에 동네 사람들 모두가 김재현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그 소박한 외모 뒤에 믿기지 않는 사연과 그가 오랜 세월 쌓아온 막대한 돈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거의 알지 못했다. 그가 저축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지역으로 이동할 때 모두는 그가 동전 몇 개만 예금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재현 씨의 적금 통장이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끝없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져 나를 방해했다. 젊은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약간 혼란스러우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김재현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이전과는 다른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확인해보니 은행장께서 뵙고 싶다고 하더군요. 지금 당장 은행장실로 가주실 수 있나요? 그 말에 경비원은 물론 다른 손님들도 놀랐다. 경비원은 얼굴을 붉힌 채 당황함을 숨기려 애쓰며 근처에 서 있었다. 김재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끄덕인 뒤 저축장부를 손에 들고 천천히 일어섰다. 고마워요. 그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감독님과 통화하겠습니다. 김재현 씨는 젊은 직원을 따라 은행 본관 로비를 지나갔다. 대리석 바닥에 하이힐 소리가 꾸준히 울려 퍼지고 김재현 씨의 플라스틱 샌들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호기심과 경멸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러한 외모에 익숙해졌습니다. 은행장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고 윤이 나는 나무 책상과 눈에 띄는 금태 벽화가 있는 가구가 완비된 넓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뒤에는 깔끔한 회색 양복과 금태 안경을 쓴 30대 정도의 청년이 있었다. 그는 김재현 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 듯 눈을 반짝였지만 이내 예의 바른 미소로 숨겼다. 안녕하세요. 감독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며 앉으라고 권유했다. 저희 지점장 나입니다. 직원으로부터 거래하고 싶은 저축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재현 씨는 고개를 끄덕인 뒤 반대편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그렇습니다. 이민호 씨. 이 적금 통장에서 돈을 좀 인출하고 싶습니다. 이민호는 김재현 씨의 손에서 수첩을 받아 펼쳐봤다. 계산대에 적힌 숫자를 바라보는 그의 입가에는 공손한 미소가 점차 사라져갔다. 그는 자신이 착각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수첩을 계속해서 뒤집었습니다. 통장에 적힌 금액은 수백억 동에 달했는데 그 정도 초라한 노인의 돈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액수였다. 김재현 씨,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김인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에서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였다. 김재현 씨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고 그 눈빛에는 조용하면서도 경험이 담겨 있었다. 그건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 어디서 왔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그 돈 중 일부를 인출하도록 도와주는 게 내 임무. 이민호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듯 잠시 침묵했다. 마침내 그는 젊은 직원 최수영키에게로 향했다. 지금 김재현 씨의 계좌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이 통장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장호석의 부드러운 목소리만 남은 채 이민호와 김재현 씨를 방에 남겨두고 황급히 나갔다. 이민호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꼭 잡은 채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김재현 씨, 조금 궁금해서 죄송합니다만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주 드문 일이에요. 이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는 김재현 씨의 눈빛은 늙었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또렷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가난하고 문맹인 노인이요. 이민호는 혼란스러웠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지 이 금액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뿐입니다. 모든 거래가 투명하도록 그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김재현 씨는 깊고 쉰 목소리지만 힘이 넘치며 웃었다. 원천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돈은 더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누군가를 파산해서 구해주고 그 덕분에 이 돈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나요? 이민호는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김재현 씨가 더 말을 하기도 전에 최수연 씨가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감독님, 김재현 씨의 계좌는 완전히 유효합니다. 모든 정보가 이 통장과 일치합니다. 이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를 바라보는 김재현 씨의 날카로운 눈빛은 예의 바른 가면을 꿰뚫는 듯했다. 이민호 씨, 아주 낯익은 것 같은데요.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이민호는 순간 깜짝 놀랐다. 아닙니다. 김재현 씨, 사람을 잘못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김재현 씨는 입술을 치켜 올렸고 약간의 신비로움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아마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내 생각엔 우리가 곧 서로를 그리워하게 될 것 같아. 이민호는 방 안의 장호성 모니터가 여전히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고 이마에 얇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이민호는 눈빛에 담긴 당혹감을 숨기려 애썼다. 김재현 씨는 소박하게 차려입었지만 이 노인의 태도에는 마치 이곳에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듯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이민호는 적금 장부를 집어 다시 훑어보았지만 마음속 기억의 사슬을 더 깊게 하려는 듯 멍한 눈빛이었다. 이민호 씨,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김재현 씨의 목소리는 깊지만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다. 뒤로 나온 은가 씨는 마치 몇 년 전의 추억이 되살아난 듯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당신과 아주 비슷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 듣고 싶으십니까? 이민호는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쓴웃음을 지으려고 노력했다. 말해주세요. 정말 듣고 싶어요. 김재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도 내 맞은편에 이런 방에 앉아 있었어. 그런데 차이점은 그 사람은 너처럼 오만하지 않고 절망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야. 그 사람 공장은 파산 직전이고 노동자들은 파업 중이고 그 사람도 빚을 지고 있었어. 누가 그 사람을 도와줬는지 알아. 이민호는 공간의 답답함이 점점 커져가며 침을 삼켰다. 무슨 말을 하려던 참에 김재현 씨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야. 이민호는 살짝 놀랐다. 그의 손이 갑자기 저축장부를 꽉 쥐었다. 너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왔다는 거야. 맞아요.
김재현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미소에는 의미가 가득했다. 나는 그 공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모은 돈을 모두 쏟았습니다. 감사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백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그들의 가족이 빈곤에 빠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사람은 나를 오랫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이민호는 가슴에 무거운 돌멩이가 걸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머릿속에 흐릿했던 기억이 점차 선명해졌다. 김재현 씨라는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서 큰 종소리처럼 울렸다. 당신이 김재현 씨이신가요? 김인호는 놀란 눈으로 눈앞의 노인을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다. 김재현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지? 그날 넌 어렸지? 내가 구해준 사람은 내 아버지였어. 이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아버지, 장호석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말년에 그는 가족이 파산하지 않도록 도와준 친절한 대장장이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민호는 일과 생활로 바쁘게 성장하면서 더 이상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됐다. 이민호는 김재현 씨, 아버지가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재현 씨는 테이블 위 유리잔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시선은 이민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늙은 대장장이가 내 앞에 앉아있을 줄은 몰랐지. 내 탓은 아니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쉽게 잊어버린다. 하지만 나는 과거를 상기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 돈을 빼내고 뭔가를 생각나게 하려고 왔다. 이민호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김재현 씨는 낮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민호 씨, 제가 왜 이 은행에 돈을 예금하기로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귀하의 직원과 경호원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교훈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이민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무슨 수업입니까, 선생님? 김재현 씨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만함은 감사와 겸손의 가치를 잊게 만듭니다. 이민호가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재현 씨의 말은 그의 자존심을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다. 그는 자신이 감독이 된 이후로 권력과 부로 인해 자신의 비전이 가려졌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때 가난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위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이민호는 김재현 씨보다 먼저 그 사람을 빠르게 만났다. 김재현 씨, 우리 직원들의 행동도 미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잊어버린 나 자신도 미안해요. 김재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저축장부를 들고 있었다. 사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해 보세요. 오늘 이후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당신이 정말로 배운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호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만남이 자신이 인생과 사람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민호는 여전히 아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김재현 씨는 적금 통장을 들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지만 문고리에 손을 대기 전 이민호가 당황과 애원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김재현 씨 그만하세요. 김재현 씨는 차분한 눈빛으로 돌아섰다.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민호는 심호흡을 한 뒤 빠르게 김재현 씨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막혔다.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면 어떻게든 보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잘못한 일을 만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김재현 씨는 이민호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화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관용과 약간의 피로가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이민호 선생님, 인생은 교훈의 연속입니다. 오늘 교훈을 얻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보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민호는 눈물을 흘릴 듯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을 잊지 마세요. 그들은 은인이자 교훈이며 늘 바르게 살도록 일깨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민호가 여전히 감정에 휩싸인 사이, 김재현 씨는 적금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이 돈을 다 인출하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향의 자선 사업을 돕기 위해 아주 작은 부분만 인출하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귀하의 은행이 인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재빨리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민호는 부리는 당신의 요청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이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김재현 씨의 목소리는 느리지만 힘이 있었다. 이 책의 수익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하세요. 나 같은 사람들이 단지 외모 때문에 멸시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 있나요? 이민호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신뢰를 기억하기 위해 이 기금을 증액기금으로 명명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이민호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감독이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을 관찰하고 경청하며 모든 고객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은행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외로운 노인, 빈곤층, 어린이를 돕기 위한 아능이아 기금 설립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김재현 씨의 이야기는 은행 내 최수연에게 빠르게 퍼졌다. 그 직원은 어떻게 단순한 노인이 이전의 오만한 감독을 완전히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총독이 머리를 숙여야 할 때 겸손의 심오한 교훈이 점차 솟아오릅니다. 은행은 금융거래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김재현 씨는 이스트빌리지로 돌아와 작은 집과 낡은 자전거를 가지고 소박한 생활을 이어갔다. 매일 아침 그는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웃을 방문하고 수다를 떨며 작은 일을 도와준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단순히 평화롭게 사는 노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친절과 확고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재현 씨가 집 앞 반얀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은행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내부에는 아능이아 기금 사진과 함께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주신 분, 감사합니다. 이 기금은 여러분의 믿음 덕분에 설립되었습니다. 라고 손으로 쓴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서명, 이민호. 김재현 씨는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따뜻한 차를 마셨다.
이 인생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사는 법만 알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재현 씨에 대한 이야기는 은행 내부에서 그치지 않고 빠르게 외부로 퍼졌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모두 겸손과 감사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날 김재현 씨가 경비에게 제지되는 모습을 목격한 이들도 안타까움을 느끼며 조용히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꿨다. 언리어 펀드는 고객과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으며 은행의 뛰어난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달 이 기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자선집을 짓고 학구적인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자선 프로그램을 조직합니다. 이민호 이사가 직접 펀드 활동을 총괄한다. 선물을 주거나 도움을 받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조용하지만 인생의 깊은 인상을 남긴 김재현 씨의 모습이 떠오른다. 모든 것은 단순한 노인과 낡은 자전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민호는 새로운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이민호뿐만 아니라 은행 직원들도 점차 변화했다. 한때 김재현 씨를 막아섰던 경비원 박석주는 이제 고객을 가리지 않고 항상 예의 바르게 대하는 모범적인 경비원이 됐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김재현 씨에게 배우기 위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스트빌리지에서 김재현 씨는 모두에게 감동의 이야기가 됐다. 사람들은 종종 그가 가족을 파산해서 구하고 평생을 구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젊은 감독에게 인생에 대한 교훈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 젊은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김재현 씨를 만날 때마다 멈춰 서서 인사를 건넨다. 그들은 그의 나이 때문에 그를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일이 보통 사람의 영향력을 훨씬 넘어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김재현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시에서 취재진이 이스트빌리지를 찾아와 인터뷰를 하게 됐다. 그러나 그는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에게 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이야기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고 딱 한마디만 말했다. 3월 어느 날 아침, 김재현 씨는 이민호 씨로부터 김재현 씨가 건립을 제안한 자금으로 건립된 안흥이야, 언니여,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을 또 받았다. 이민호는 김재현 선생님, 이것이 선생님의 친절과 믿음을 기리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이 학교는 수많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미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 모두의 감사의 마음으로 김재현 씨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수락했습니다. 그는 낡은 카키색 옷을 입고 익숙한 플라스틱 샌들, 낡은 자전거를 신고 시상식에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그를 경멸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모두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취임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민호는 김재현 씨를 직접 연단으로 이끌었고 그곳에는 난 응이야 초등학교, 친절한 마음을 위해 헌신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김재현 씨가 가위를 들고 취임식 리본을 자르자 주변 모두가 큰 박수를 보냈다. 낡고 낡은 흰색 셔츠를 입은 작고 마른 소년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짓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김재현 씨는 행복한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들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착하게 살면 모든 좋은 일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식이 끝난 후 김재현 씨는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는 매일 아침 낡은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옛 친구들을 방문하고 마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스트빌리지의 김재현 씨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아는 모든 이들의 눈에 친절의 상징이기도 하다. 집 한구석 낡은 나무와 돌로 만든 탁자 위에 김재현 선생님이 낡은 책 속에 이민호가 보낸 편지와 학교 창립 사진을 정성스레 엮어 놓은 것이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볼 때마다 살짝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옳은 일만 하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